자, 일단 쉽게 쓰여진 시부터 할게요. 388페이지. 그러면 참여욕도 했으니까 이것도 학교 진도 다 나갔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참여욕도 그렇고 요 쉽게 쓰여진 시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요 자아입니다. 자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아의 분열에 대해서 방학 때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자아가 분열되는 이유는 뭐라고? 내가 현실이 있고 이상이 있으면 현실과 이상의 요 거리, 차이 우리가 보통 괴리라고 하죠. 괴리. 그러니까 분리된다. 자,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가 있고 지금 현실의 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되고 싶은 나죠. 쉽게 말하면 되고 싶은 나. 그러면 이 되고 싶은 나와 지금의 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내적으로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아를 이제 뭐 이상적 자아, 그 다음에 현실적 자아 라고 얘기한다면, 자, 이 윤동주의 시에서는 이상적 자아는 항상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요. 먼저 담 넘어가 있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벌써 도달해 있고요. 그런 존재라면 현실의 나는 뭔데? 소극적이고 행동하지 못하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나 자신을 이제 보통 많이 보여주거든요. 현실적 자아로서.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상적 자아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나란 말이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내가 알아 몰라? 몰라. 왜 모르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상적 자아라고 하면 또 다른 말로 내면적 자아라고도 얘기하죠. 내가 되고 싶은 건데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본질적 자아라는 말도 합니다. 왜? 내가 본질적으로 바라는 것이 그 자아에 담겨있기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자아가 또 가지고 있는 성격, 적극적이고 정의롭습니다. 반면에 현실적 자아는 우리가 표상적 자아라는 말을 쓰거든요. 또는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내면의 반대말로 외면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표상적 자아나 외면적 자아나 다 비슷한 말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나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현실을 바꾸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런 성격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윤동주의 시에서 뿐만은 아니야. 작년 수능 특강에도 이렇게 자아가 분열되는 이제 나가 두 명이 나오는 시가 또 다른 작가의 시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내면적으로 생각 떠올리고 있는 자아는 대부분 다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이상적으로 이렇게 내가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이유는 뭔데? 그게 되고 싶어서야. 되고 싶은데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으니 둘 사이에서 뭐 하고 있는 거고 갈등을 겪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이렇게 자아의 분열로서 나타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린다. 자, 그리고 밤, 비, 어둠, 그리고 비가 내리는 현실. 이 바로 이제 부정적 현실이죠. 어두운 현실. 이면서 동시에 뭐로 들어가는 시간이냐? 성찰로 빠져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참회록 같은 경우에는 뭐야? 내가 이 녹이 낀 거울을 본단 말이야. 거울을 보는 행위.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인단 말이야. 윤동주의 또 다른 시에서는 참회록이 그거였나? 우물 쳐다보는 게 참회록이었나? 내용이 뭐였어요? 아니면 거울 맞네. 자, 그래서 녹이 낀 거울을 봐요. 녹이 낀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우물을 봐요.
우물을 보는데 우물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거. 벽을 봐요. 벽에서 내 모습이 떠오르는 거. 화자가 자기 모습을 생각한다. 자기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떠올린다는 전부 성찰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시에서. 자, 그래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고 육척 막는 남의 나라랍니다. 자, 그래서 이 남의 나라라고 하는 게 지금 이 화자가 있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현실? 지금 이제 유학을 와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천명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운명이야. 그럼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시인이란 슬픈 천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이 시를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쓰면 뭐로 넘어가느냐? 나 자신을 성찰하는 걸로 넘어가는 거야. 왜? 이 시를 통해서 나는 뭘 깨닫는데? 나의 운명을 깨닫거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전체의 내용을 다 아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시를 쓰는 행위 이외에 다른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거든. 왜? 나는 시인이란 슬픈 천명 운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인생이 살기 어렵다고 하고 굉장히 혹독하고 험하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나는 뭐만 하고 있다고? 대학노트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가는 그런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시를 쓰는 것, 공부를 하는 것 이외에. 자, 그래서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서 자, 그래서 학비 봉투를 받았다라는 거에서 지금 어찌됐건 간에 누군가의 뭐가 들어가 있느냐? 헌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헌신을 통해서 이제 이 유학 자금을 대어준 거야. 그래서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이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러면 유학 온 학생이 공부하러 가는데 이게 왜 부정적인 현실이고 무기력한 삶의 모습이 되는데 그게 저 뒤에 뭐랑 연결이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라고 얘기하면서 뭐랑 연결이 되냐면 요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부정적인 현실이 되는 거야. 소극적인 어떤 자아의 모습이 되는 거고.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일단 중간 내용부터 좀 보자면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고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라고 해서 자, 지금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지금 뭐로 이어지고 있다? 시각적인 이미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부정적 정서가 시각적 이미지로 드러나고 있어요. 가라앉는다는 거죠, 정서가.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랍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인생, 시 있어. 자, 그러면 인생이 살기 어려운 거랑 시가 쉽게 쓰여지는 거랑 뭔 상관인데? 인생과 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인식 때문이겠지. 시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 인생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인생이 살기 어려우면 시도 마찬가지로 뭐 해야 돼? 쓰기가 어려워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인생은 살기 어렵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시를 쉽게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게 결국은 뭐야? 나는 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나에게는 뭐한 일이라는 거야?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 쉽게 살아가는 삶은 부끄러운 삶이야. 이 쉽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어떤 삶인데 이 무기력하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거든. 현실적 자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야. 그래서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끄러운 일의 예시가 바로 뭔데? 요거거든. 그래서 얘가 부끄러운 일이야.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유학생이 신분으로 공부를 하는 게 이렇게 일상적이고 무기력한 삶을 보내고 있는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삶의 현실을 이런 예시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인 거야. 왜?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살기 어렵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쉬운 삶을 살아가는 게. 자, 그 다음에 요 8년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흔히 반복과 변주라고 얘기하죠. 무엇의 반복과 변주? 1년의 반복과 변주입니다. 그렇죠? 자, 1년에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바뀌어있죠. 육첩방은 남의 나라 라고 하고 나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 데가 있다. 그렇죠? 는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상의 전환입니다. 비슷한 거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나는 고개를 들어. 보통 그 남신들주 유동 박시봉방이랑 이 시랑 되게 같이 묶어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가 전개되는 형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에 부정적인 현실의 모습들 막 얘기하거든. 손깍지 베개를 굴기도 하고 이 춥고 두른한 방에서 뒹굴거리면서 복덕불에다가 이제 의미 없이 글자만 쓰고 앉아 있는데, 그렇게 죽을 것 같다가 내 어리석음과 슬픔에 눌려서 죽을 것 같다가 반전된단 말이야. 뭐부터 반전되는데? 그런데 는데부터 반전된다고. 자, 그래서 이 시상이 전환되면서 이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서는 이제 화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어디로 고개를 들어? 잠시 뒤에 고개를 들어서 허연 문창을 바라보는 것인데 라고 하면서 창문 바라본단 말이야. 얘는 뭐 하는데? 는데 이후에 지금 밤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 어두운 상황에서 뭐 한다고? 등불을 들어서 조금 내몬다고, 어둠을. 자, 그 전까지는 어둠을 내몬 적이 없어. 뭐만 하고 있었는데? 밤비가 내리는 와중에 사방이 어두운데 나는 뭔 생각만 하고 있었어? 시인이란 슬픈 운명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가 나오는 거야? 조금 내몬다라고 하는 적극적 행위가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변의 나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이것을 등불을 통해서 어둠을 내몰고요. 조금 내몰고요. 자, 다음 시대처럼 올 아침이랍니다.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올 거야에서 느껴지는 정서가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고 하는 건 희망찬 미래 또는 조국의 광복이 올 거라는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그냥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수동적일까요? 능동적일까요? 대체로 수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림이 끝나려면 뭐 해야 기다림이 끝나는데? 기다리는 대상이 오면 끝나거든. 이해돼요?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행위는 수동성을 좀 띠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릴 거라잖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가 조금 느껴지느냐? 적극성이 좀 느껴지는 거야. 원래 기다리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수동적이지만 시대처럼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 최후의 나가 바로 뭐야? 아까 얘기했던 이 이상적 자아이자 동시에 내면적 자아 또는 본질적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서 적극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적극성이 드러났고 는데를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여기 위쪽으로부터는 다 뭐가 없는 거야? 적극성이 없는 거야. 다 소극적인 행위입니다. 그 뭐가 소극적인 행위인데? 나는 혼자 침전하고 있는 거.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학비 봉투 받아서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가는 이 모든 행위들이 전부 소극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극적인 모든 행위는 부끄러운 행위인 거야. 왜? 인생을 쉽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동의어로 연결이 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서. 자, 그래서 지금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나는 나잖아. 그러면 자아가 둘이야. 하나는 뭐겠어? 내면적 자아일 거고요. 하나는 현실적 자아일 거야. 뭐가 내면적 자아고 뭐가 현실적 자아인데? 손으라.
뭐가 내면적 자아야? 나와 나. 1번 나, 2번 나. 뭐야? 1번. 그러면 2번이 내면적 자아가 될 수는 없어.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다고 해야 돼. 그냥 제로야 제로. 알겠죠? 왜 그런데? 손을 내밀었다잖아. 주어는 뭐야? 1번 나가 주어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무조건 얘가 내면적 자아고요. 얘가 현실적 자아입니다. 무조건. 왜? 내미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존재가 소극적인 존재에게 행위해야 되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손을 내민다라는 것 자체가 누가 한 거라고? 이제 내면적 자아가 한 겁니다. 이상적 자아가 한 거죠. 자 그래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적 갈등에 계속 조금 더 적극적인 나로 나아가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 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시에 특별한 표현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에서 물어볼 만한 거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화자가 하는 행동들,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특정한 표현이 있으면 다른 작품의 어떤 표현이랑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뭐 1번 문제 쭉 나오면 1번 선지, 2번 선지, 3번 선지에서 여기에 그냥 여러분들이 뭐 읽어봤던 작품이든 안 읽어봤던 작품이든 작품 구절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의 특정 부분에 뭐 진하게 표시가 돼 있다든지 밑줄이 그어져 있겠지. 그래서 해당 의미와 그 다음에 이 작품 속에서의 의미가 똑같은지 다른지 이런 거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가 지문이랑 나 지문으로 연결해서 이제 이 참회록이라는 작품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보겠죠. 자 그러면 참회록이라고 하는 작품까지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이제 화자의 태도에서의 어떤 차이라든지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참회록에서는 끝까지 부정적이란 말이야. 극복이 돼 안 돼? 안 돼. 왜? 음성 밑으로 화자가 이게 음성 밑으로 걸어 내려가는 남자의 모습만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요거는 혹시 안 했어? 이상의 거울 했어? 이것도 봅시다. 요거 재작년 수능 완성 기출이거든요. 뭐고요? 수능 완성 기억이 안 나네. 좀 자주 이제 얘기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야. 자아에 뭐가 나와요? 분열이 나와요. 맞죠? 자 그래서 화자가 거울을 보고 있고 거울이랑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악수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안 해봤죠? 난 해봤는데. 어디서 해볼게요? 군대에서 이등병 때 제가 배우기가지고 가위바위보 계속해. 이길 때까지. 모르죠? 자 그래서 악수를 하려고 하면 악수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영원히 할 수 없어. 왜? 나랑 같은 손을 내밀 테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절대 연결될 수 없는 저 너머의 자아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자아의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답니다. 자 그래서 이 거울 속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야? 이 또 다른 자아를 만나게 되는 이제 매개체가 되는 거죠. 하나 물어봅시다. 학교에서 혹시 이거 띄어쓰기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가요? 그러진 않았어?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없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 조용한 세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야? 거울 속 세상이죠. 자 조용한 세상이라고 하는 건 현실의 소리가 거울 속으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하는데? 조용한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뭘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세상,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단절된 감정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조용한 세상은 현실과 저 거울 속 세상의 단절감이야. 자, 거울 속에도 나에게 귀가 있답니다. 자, 내면적 자아인 이유는 뭐야? 그냥 진짜 지금의 현실이 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는 어디 있는데? 저 거울 너머에 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거울 너머에 있기 때문에 얘가 내면적 자아야. 그러면 얘가 뭔데? 현실적 자아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내는 뭐야? 지금 거울을 보고 있는 나야. 거울 속에 나가는 나가 아니고. 자, 거울 속에도 나한테 귀가 있는데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그럼 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이라고 할 때 이 내 말은 어디에서의 말인 거야? 현실에서의 말인 거야. 내가 말해도 거울 속이 나는 못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하다고 얘기해요. 딱하다고. 안타깝다고. 불쌍하다고. 그 귀가 두 개 나 있답니다. 두 개 나 있다. 그러니까 두 개 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듣지도 못하는 귀가 두 개나 있다는 거야. 자, 다음.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자, 왼손잡이인 이유는 뭐야? 내가 현실에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이야. 현실에 나는 오른손잡이야.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어. 근데 악수가 안 돼. 왜 안 되는데? 쟤도 똑같이 이러고 있을 거거든. 맞죠? 그래서 악수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오른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은 왼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거울 속에 내가 왼손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 그래서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른다고. 자, 악수를 하려고 했으니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악수가 성립했어 안 했어? 성립하지 않았단 말이야. 왜? 나는 현실에서 오른손을 내밀었고 거울 속에 나는 왼손을 내밀었기 때문이야.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자, 그래서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두 자아가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단절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밑에 이중성이라고 돼 있어요. 단절과 연결. 자, 단절과 연결로 되는 이유는 뭐야? 거울 속에 나는 만져볼 수가 없어. 서로 아무리 악수를 하려고 해도 나랑 똑같은 손을 내밀어서 악수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나 했겠소 라고 하는 건 거울이 아니었으면 만날 수도 없었다는 거야. 만나는 건 거울 덕분이야. 근데 거울 덕분에 만난 그 나를 내 말 목소리를 전달할 수 없고 악수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연결됨과 단절감을 동시에 느끼는 이중적인 또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매개체가 바로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이 상당히 중요해요. 생각해봐. 지금 참회록에 나와 있는 이 그 화자의 모습에서 녹이 낀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본다면 녹이 낀 모습으로 얼굴 그 거울로 내 모습을 본다고 했으면 그거는 그냥 자아성찰의 매개체거든. 그냥 내 모습이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야. 내가 너무 부정적이고 마음에 안 드는 현실적 나인데 이 현실적 나가 녹이 낀 거울에 그대로 보이는 거라면 지금 이 시에서는 내가 거울을 봐서 다행스럽게 나를 봤어. 그건 다행이야. 근데 닿을 순 없어. 그건 단절이야.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죠. 자, 다음.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만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답니다. 자, 나는 거울을 지금 안 가졌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거울을 안 보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내가 거울을 안 보고 있다고 해서 거울 속에 내가 없어? 지금 여기서는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 내가 거울을 보는 때는 항상 내가 거기에 있을 테니까. 그러면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또는 내가 내면적으로 생각하는 그 내면적 자아는 나랑 뭔가 단절되어 있어서 나는 껍데기 같고 내면은 저기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거울을 안 보면 없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속에 거기에 있다는 거야, 걔는. 자, 그래서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설적인 건 나는 거울이 없는데 거울 속에 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역설적인 거고요. 자, 이거는요 지금 뭘 나타내는 거냐면 지금 갈수록 점점 뭐가 되고 있다? 이 자아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저 거울 속에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는 거울을 안 가지고 있고 거울을 떠났는데도 제가 거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라고 되어 있죠. 자 봅시다. 거울 속에 나예요. 무슨 적자? 내면 적자. 참 나와는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나는 뭔데? 현실적 자. 자 다음 위로 올라가서 자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어. 근데 거울 속에 나는 항상 있어.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의 골몰할게요. 자 외로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릇된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그릇된 사업에 골몰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외로된 사업이라고 하는 게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분열이 심화됐는데 그러다 보니 현실적 자아가 바라는 방향이 있어.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이제 이상적 방향. 저기로 이상적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 그런데 이 거울 속 나, 내면적 자. 나의 내면이죠. 아예 거울이죠. 거울 속은 이 이상적 방향으로 안 간다는 거야. 왜? 서로 분열이 심해져서.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현실적 자아가 가지고 있는 그 의도와는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내면적 자아의 모습인가 이 시에서. 그래서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 뭐라고 반대라고요. 얘가 이 방향으로 가면 얘는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내가 오른손을 내밀면 쟤는 왼손을 내민다는 거죠. 반대야 반대. 그런데 또 뭐 하기도 해요. 꽤 닮기도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거울 속에 나. 그러니까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는 참 반대지만 또 닮기도 했어. 그래서 이 나는요. 이 나가 지금 현실적 자아고 거울 속에 나는 내면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에서는 자아의 분열과 그 다음에 화해가 드러나 안 드러나? 화해는 안 드러나. 그냥 이 나의 현실적 나가 현실적 자아가 지금 이 나의 내면을 돌봐줄 수 없어서 돌아볼 수 없어서 참 섭섭하다 서운하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 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없어? 내 마음은 이런데 내가 튀어나오는 말은 그거랑 반대로 튀어나온다든지 내 마음은 A인데 내가 하는 행동은 B로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내 마음과 내 겉모습이 좀 다르게 보이는 이런 것들. 그 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 또는 나의 어떤 내면적 갈등, 내 마음과 겉이 서로 같지 않은 그런 그냥 말 그대로 이런 어떤 정신적인 또는 마음적인 어떤 좀 갈등 또는 분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면적 자아가 꼭 이 내면적 자아가 해야 되는 대로 해야 되는 뭔가 이상적인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내면적 자아는 이상적 자아라고 볼 수 있어. 꼭 연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면적 자아가 꼭 적극적이면서 굉장히 정의롭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나와 나가 있고 이 우리 둘은 정말 똑같을 정도로 닮았는데 하는 행동만 반대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자아의 분열로 인해서 겪는 갈등 그것 자체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봤던 이제 그 윤동주의 시에서는 항상 이제 내면이랑 이상적인 거랑 현실을 나누면 이상적인 건 굉장히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건 굉장히 소극적이란 말이야. 그게 왜 그런데? 난 사실 작품을 이제 작가의 삶을 넣어서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윤동주의 삶을 넣어서 윤동주의 시를 읽어보면 본인은 본인 스스로 굉장히 그게 불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윤동주는 그냥 초애견남이거든. 굉장히 섬세하고 순수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몸으로 뭘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글로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윤동주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자기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 있죠. 여러분도 혹시 동주라는 영화 봤어요? 몰라? 동주라는 영화에 보면 윤동주의 어린 시절이 좀 나오는데 윤동주의 어린 시절 친구가 한 3명, 그러니까 윤동주 포함해서 3명이 있거든요. 유명한 사람이. 한 명이 이제 송명규라는 사람인데 이 몽규라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독립운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익환 목사님이 있어요. 이 문익환 목사님은 그 동주라는 영화에 정지용 시인으로 나왔던 그 역할한 문성근이라는 배우 있거든. 그 배우의 아버지이기도 한데 그분은 이제 목사야. 그래서 교회를 운영해가지고 이제 좀 힘든 어떤 그 삶을 살고 있는 이 일제에 핍박받고 있는 어떤 우리 민족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독립운동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 교회에 들여가지고 같이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항상 있었던 거야. 윤동주 입장에서. 근데 윤동주는 뭐 하고 있어? 공부하고 있거든. 심지어 그 독립운동하고 있던 그 몽규라는 친구는 윤동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넌 뭐 할 거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일본 유학 가가지고 넌 공부나 해. 난 이거 할게. 그래서 윤동주는 자기 친구가 독립운동 하는 줄을 몰랐어요. 그만하고 그냥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윤동주한테 막 적극적으로 너도 해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윤동주 혼자 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뛰어나가려는 친구들을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 자아는 소극적인데 이상적 자아는 항상 적극적인 거야. 손도 먼저 내밀고. 이해돼요? 자, 반면에 이상은 지난번에 얘기한 적 있어요. 보통 어떤 작품들을 많이 썼냐. 이상은 사실 시보다는 소설이 훨씬 더 뛰어난 평가를 많이 받는데 이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런 소설을 좀 많이 썼어요. 작품을 많이 썼어. 이상은 뭐 희대의 천재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건축 일도 하고 굉장히 어떤 뛰어난 어떤 이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 근데 우리가 근대 지식인,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지식인,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슨 지식이라고 했었어?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근대 지식이라고 했었죠. 근데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이 근대 지식이 우리 삶을 뭐 해줘야 되냐면 더 나아지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 산업혁명 당시에, 서양의 산업혁명 당시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식에 목매달았냐면 이 지식들이 우리에게 공장도 세워주고 군함도 만들어주고 다 해줬거든.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을 구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구원이 안 돼. 왜 안 되는데? 지식을 배울 만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제의 이 핍박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지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주의적인 생각이라든지 또는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봐봐. 이 이상의 거울에서도 보면은 나는 지식인이야. 그런데 이 배운 지식으로부터 삶을 구원할 수 없어. 그냥 뭐 하는 거야? 이 분열된 채로 계속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는 뭔가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현대화된,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근대화가 되고 있었던 삶의 삶의 형식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사람들의 어떤 자아도 분열되고 내면의 불안감도 쌓이고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안 드러나. 내면의 불안감을 몸으로 드러내진 않아. 내 마음속 근원에만 있어. 그러니까 이 내 마음속에 근원에 있는 어떤 정서와 내가 겉으로 내 얼굴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것들이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그냥 말 그대로 거울 속을 보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그냥 그림 그리듯이 그냥 얘기해준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본문과 이 이상의 거울이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정리된 거 한번 볼게요. 주지적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주지가 무슨 말일까요? 이 지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어떤 지식 또는 지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의 힘, 화자의 생각의 힘으로 시를 밀고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주지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작품이 있냐면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김춘수의 꽃에 보면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 불러주지 않았을 때는 너는 나의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고. 그런데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비로소 나에게 꽃이 되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 보면 뭐냐면 이제 나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존재와 의미 없는 존재에 대해서 막 생각하는 거. 요런 시들을 우리가 주지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내면의 본질이나 어떤 자아의 분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지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실험적인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일단 띄어쓰기 되어 있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실험적인 시도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초현실주의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현실 너머에 있죠. 그러니까 거울 속에 내가 거울을 내가 쳐다보고 있지 않은데 거울 속에 내가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현실주의적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쌤이 아까 얘기했죠. 현대인의 불안심리. 점점 이제 근대화되어가는 삶의 형식에서 지식을 배웠으나 지금 부정적인 어떤 이 삶의 현실을 벗어나지는 못해. 그리고 근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건 삶의 형식이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인간들이 점점 이성 중심으로 살아가거나 뭐를 배제하고 감성을 배제하고 이성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내면의 불안이 표출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내면의 불안 이런 것들을 이제 이상의 거울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좀 이제 자아 분열의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 자아 거울 밖에나 그 다음에 내면적 자아는 거울 속에나. 자, 그래서 단절, 분열, 대비가 드러나죠. 혹시 이 작품 하면서 이상과 관련되어 있는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거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 있어? 없어? 그거 안 하고 그냥 이거 작품은 다 끝난 상태야? 끝난 상태야?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참외로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자, 일단은 은강공장 봅시다. 이거 일단 끝내고 지금 요 은강공장까지 하면 외부 지문 빼고 다 끝나는 거거든. 우리 진도가 지금. 자, 요거는 혹시 학교에서 진도 나갔어요? 은강공장? 안 나갔어? 그럼 요거 좀 봅시다. 요거 소설이 좀 까다로워요. 어려워. 그냥 이 사람이 소설을 좀 이상하게 써요. 그러니까 뭔가 표지를 안 남겨. 장면이 넘어갔거나 시간이 바뀌었는데 그 티를 안 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이제 시간이 변한다, 뭐가 된다, 장면이 변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면서 그냥 읽으면 되는데 실제로 읽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 안 드러납니다. 그리고 혹시 방학 때 쌤이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라고 하는 작품을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인데 그거를 쌤이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세히 얘기는 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산업화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자, 난쟁이가 수와 올린 작은 것. 자, 그 다음에 은강공장, 은강노동. 의 생계비. 그 다음에 내 그물로는 가지고. 네, 전부 연작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조세희 작가의 작품에서는 다 무슨 행복동? 하여튼 뭐 그런 이제 마을 이름이 행복동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야. 자, 그래서 낙원구 행복동이었을 거야. 자, 그래서 낙원구 행복동에 사는 이 난장이 가족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난장이로 표현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난장이가 이제 이 사회
그러니까 이 사회 권력이죠. 국가 권력, 사회 권력. 이 사회 권력에 짓눌리는 인물로서 나오거든. 자, 그래서 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자동공은 간단하게 줄거리를 얘기하자면 그 철거민 가족입니다. 이 난장이 가족이 살고 있던 집이 철거가 될 예정인 거야. 그런데 당시에 철거민들이 지금은 사실은 살고 있는 집이 철거된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기분 좋을걸? 왜? 돈도 주고 보상금도 주고 거기에 생기는 아파트 지원금도 주고 다 줘요. 그래서 저기 명제 오션시티에 보면 명제 오션시티 옛날에 다 그냥 허무벌판이었단 말이야. 거기 팝아치였는데 거기 다 아파트 세워져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졸부들 되게 많습니다. 거기 원래 팝아 그냥 농사 짓던 사람들인데 거기 아파트 생겨가지고 그 분양권 받아가지고 그 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막 골프장 짓고 막 카페 짓고 막 이런단 말이야. 자, 근데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철거민들에 대한 보상이 그렇게 지원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상받고 철거민들은 나가잖아. 그러면 다른 집에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이 집이 없어지면 끝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1980년대도 심했고 70년대도 심했고 90년대에 있었던 용산 참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용산 참사. 그래서 그 용산에서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것도 이제 철거민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 갈등이었거든요. 철거민들이랑 의경이 이제 좀 싸움이 붙는 바람에 철거민들도 이제 사상자가 생기고 의경에서도 사상자가 생기는 좀 큰 일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철거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어른돼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시험 범위 들어가면 처음 전문을 한번 읽어보든지. 읽고 있으면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나? 근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성행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난장이 가족의 이야기에서 난장이 아저씨가 결국 나중에 죽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뒤에 바로 연결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난장이 아저씨가 죽고 나서 이 가족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은강공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강공장에서 일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또 뭐가 드러나냐면 노동 착취가 드러나요. 그래서 노동 착취를 아주 심하게 당하는데 심지어 이 공장이요 굉장히 안 좋은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나와.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병에 걸리는 사람도 되게 많고 이 안전 수칙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가지고 손가락 잘려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요거는 쌤이 방학 때 나눠줬던 지문인데 작년 수능 특강 지문에 있었어가지고 아마 학교에서 이제 뭐 선생님이 언급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이 은강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은강공장의 공장장 아들이에요. 그래서 공장장 아들 입장에서 이 은강공장의 노동자는 되게 악마거든. 우리 공장 운영 못하게 하다, 우리 아빠 일 못하게 하다, 우리 아빠 악마로 만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난쟁이 가족들을 악마로 보면서 막 얘기하는데 재판 내용을 듣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제일 나쁜 거야. 우리 아빠 공장장이 제일 나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 와장창 무너지는 뭐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는 내용은 바로 요거예요.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이 난장이 가족이 난장의 아버지를 잃고 이 가족들이 이제 이 은강공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원서를 내고 은강공장에 들어온 거긴 하지만 그 동네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뭔가 강요 아닌 강요처럼 은강공장에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강공장의 공장장도 그걸 알기 때문에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엄청 짜게 주면서 막 부려먹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내용을 좀 미리 보고 이제 넘어가자면 이거는 미리 보고 넘어가야 돼. 자, 그래서 자, 빈부격차. 이제 이 은강공장의 공장장 내 가족들,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있겠죠. 빈부격차와 노사 대립, 노동자와 회사 간의 대립이라고 하는 당대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했고요. 뭘 제시했는데 그러면 사회 문제로 불평등한 사회 구조, 그 다음 두 번째는 노동 착취 문제. 아무리 이래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가난을 벗어나면 노동자가 더 이상 일을 안 하고 떠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떠나지 않을 만큼만 월급 줘야 돼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노동자를 잘 부리는 사장이었던 덕목이었던 거지. 혹시 중학생 때 읽었던 그 시 기억납니까? 가난한 사랑 노래.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모르겠는가? 그 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아무리 이래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궁핍한 그 도시 노동자의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문제를 지금 고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내용 조금만 보고 좀 쉴게요. 자, 난장의 아버지가 죽고 가출했던 영희가 돌아오자 난장의 아내는 은강으로 이주하여 은강 공업단지의 목재 공장에서 원목 껍질을 벗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난장의 아버지는 죽고 이제 영희가 그 집 딸이거든요. 이 영희가 이제 난장의 아버지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이 철거민들이 빼앗긴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려고 이제 이 철거하는 그 철거 건설 회사의 사장에게 이제 거파를 당하면서까지 이제 그거를 구해오려고 하는데 결국은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 이 영희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요. 아버지는 죽고요. 이제 난장의 아내가 이 자식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자, 그래서 이 난장의 아내가 은강 공장으로 가게 되어서 거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삼남매 역시 다른 방법이 없어. 거기 공장에서 일해야 돼. 근데 어디에서 일하느냐? 오염된 환경에서 일하는 거야. 좋지 못한 음식을 먹고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병들어가는 거죠.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 은강에 왔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동안 정지했던 생명활동을 우리는 은강에서 다시 시작했대요. 나는 생명처럼 추상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했답니다. 그것은 만질 수도 없고 물 수도 없는 것이었대요. 자, 생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랍니다. 그 이유는 밑에 나와 있고요. 자, 그것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난장의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지금 우리는 살아있잖아.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거든. 자, 그래서 중학교 때 생물책 용어를 빌려 쓴다면 아버지는 자기와 똑같은 것을 복제하여 종족을 늘려놓고 돌아가셨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제라고 하는 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옆에 한번 볼게요. 자, 복제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복제, 그러니까 생명의 탄생인 거죠. 그러면 생물학적으로는 뭐야? 자신과 닮은 자식을 그냥 태어나게 한 것이 복제인 건데, 사회학적으로는 뭐라고도 볼 수 있냐면 자신과 똑같은 계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되물림된 거죠. 가난이 가난을 낳은. 자, 그래서 어머니에 의하면 아버지는 생명의 다른 모임터로 돌아갔답니다. 저승이죠, 저승. 돌아가셨다는 거야. 아버지의 몸은 화장터에서 반줌의 죄로 분해되었대요. 그 반줌의 죄를 받아들고도 어머니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누구나 죽으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대요. 우리는 반줌의 죄를 흐르는 물 위에다가 뿌려놓았답니다. 영우와 나는 눈물을 주먹으로 씻어내리며 울었대요.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을 때죠. 숙제 다 했니? 아버지가 물었었다. 아니요, 나는 자를 대고 끝이 뾰족한 삼각형을 그렸답니다. 자, 끝이 뾰족한 삼각형. 이것도 상징적입니다. 이 상징적인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숙제를 해! 라고 했더니 나는 이게 숙제예요. 아버지는 내가 그린 그림을 들여다보았답니다. 자,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먹이 피라미드예요. 자, 먹이 피라미드는 사실은 원래 뭘 나타내는 거야? 생태계를 나타내는 거거든. 자, 그런데 이 먹이 피라미드가 사회학적 계층 구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맨 밑에 있는 이제 신분제도죠, 신분제도. 근데 사실 신분은 없으니까 계층이라고 봐야겠지, 맞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꼭대기에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피라미드 맨 밑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빠가 설명을 해봐라. 이 맨 밑인 녹색 식물로 1단계예요. 이 식물들을 먹는 동물이 2단계고 식물을 먹는 동물을 잡아먹는 작은 육식동물이 3단계, 그리고 이것을 잡아먹는 큰 육식동물이 맨 위에 4단계예요 라고 해서 지금 4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호야, 아버지는 말했대요. 너도 형처럼 설명할 수 있겠니? 못해요. 영호가 말했답니다. 형처럼은 못해요.
그래도 전 알아요. 자, 여기 지금 나오죠. 우리는 이 맨 밑이야요. 그러면 얘랑 똑같은 말이 뭐야? 아까 나왔던 1단계죠. 우리는 1단계에 있는 녹색 식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야. 항상 잡아먹히는. 자, 그래서 1단계에 있는 생물은요, 잡아먹히죠. 그런데 이 사회학적으로 맨 밑이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은 뭘 하는,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존재들이야? 착취당하는 존재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겐 잡아먹을 게 없어요. 우리는 먹을 게 없어. 우리는 항상 먹히기만 하는 존재야. 그런데 우리 위에는 우리를 잡으려는 무엇이 세 층이나 있답니다. 이게 지금 이 난쟁이네 가족의 어떤 이제 삶의 현실이었던 거죠. 아버지도 쉬셔야지. 어머니가 말했다. 자, 그래서 아버지도 쉬셔야지라고 하는 게 뭐야? 지금 이제 그 아까 과거 회상했었잖아. 어릴 때 피라미드 그렸던 거. 거기에서 지금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현재로. 그 뭐 현재로 돌아왔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때인 거야. 아까 아버지 화장장에 가가지고 한 줌에 재가 됐다 그랬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 회상의 현재인 거고 그 전의 전이 바로 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의 기억인 거야. 지금은 아버지의 이제 요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죄를 이제 물 위에 띄우는. 자, 그래서 그동안 힘든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야. 돌아가신 거죠. 쉬셔야 할 분은 어머니예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반줌의 죄를 쌌던 흰 종이를 물 위에다 띄웠대요. 우리는 물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봤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무슨 장면인지 알아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 유골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유골 바다에 뿌리는 그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는 없어졌답니다. 바람이 불었대요. 햇볕이 따뜻했답니다. 자, 몇 마리의 새가 어머니 옆에서 날았대요. 나는 사태로 내려앉은 언덕을 보았답니다. 자, 영호와 나는 거의 동시에 울음을 그쳤대요. 아버지의 죽음이 우리 생명 활동에 양식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전부 뭐 해야 돼?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로 온 거야? 은강으로 오게 된 거야. 자, 그래서 호흡까지 조심스럽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는 바짝 마른 콩알처럼 아주 약한 호흡을 했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살았다는 거야. 왜? 은강으로 와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먹고 살려면 이 온 가족이 여기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영호가 먼저 은강 전기 제일 공장에 들어갔답니다. 영희는 은강 방직 공장에 들어갔대요. 자, 옷 만드는 곳이죠. 방직이면. 자, 석유 만드는 곳. 두 동생이 일자리를 잡은 것을 확인한 나는 은강 자동차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은강 기업인 거야. 왜? 그 동네에는 은강 회사 말고는 갈 데가 없거든. 3남매가 똑같이 은강그룹 계열 회사의 공장에 훈련공으로 들어갔답니다. 돌아간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 돌아가신 아버지, 이 난장이 가족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면요, 산업화 기계화된 사회에서 난쟁이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냐면 칼 갈고, 그러니까 손을 쓰는, 몸을 쓰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제조업을 하는 게 아니고 수공업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계속 가난했던 거야. 그게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고, 지금 그 자식들 우리 세 명은 뭐 하고 있어? 지금 다 공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조업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전혀 다른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시작했다고요. 우리는 큰 공장 안에서 기계를 돌려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것도 아직 기술을 익히지 못한 훈련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없었겠죠. 우리는 그 집단 속에서도 먼 계급, 최하 계급에 속했다는 거야. 그 공장 안에서도.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부분 보도록 할게요. 추워?